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4부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를 나눠보는 화요 천막회 순서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또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조청래 부원장께서 처음으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여야 정치 쟁점을 놓고 청취자를 설득하는 시간인데요. 간단히 소감 한마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방송은 여러 차례 한 2년 했는데 예. 라디오는 사실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이다 보니까 마음도 새롭고 기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는 상식, 경험을 총동원해서 좋은 평론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텔레비전은 나오셨는데 라디오는 처음이세요? 네네, 처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치열한 이제 정치 쟁점을 놓고 논리 싸움을 해주실 두 분. 오늘 또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교육부 앞에 천막을 마련해 놓고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확산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떴는데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국민이 원치 않으면은 이 방안도, 그러니까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폐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뭐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조 변호사님, 민주당이 입학 연령 하향안에 대해서는 지금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예, 뭐 민주당만의 요구는 아닙니다. 뭐 교육계나 뭐 학부모, 뭐 실제 국민의 90% 이상이 철회를 요구하고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 절차가 너무 졸속이고 난데없이 나와서 좀 황당하기까지 하다는 평가가 뭐 주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의 공약에도 없었고, 예.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바도 없고,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한 번도 언급된 바가 없는데 예. 갑자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가 되고 대통령은 또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소위 학제 개편 아니면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굉장한 오랜 검토와 의견 수렴 또 여러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매우 뭐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또 이 정책이 뭐 정책으로 여러 검토도 있었고 지금 실제 만 5세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한 9천 명 정도 되다가 21년 통계에서 500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육적 효과가 있고 좋은 정책이었다면 이미 상당수가 뭐 조기 입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 기회를 먼저 제공받는 방향으로 나갔을 텐데 이미 학부모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폐기된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그 이후에 드러난 바와 같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 본인이든 아니면 교육부 장관의 주무장관으로서 철회하는 입장을 밝히는 게 맞는데요. 네. 오늘 조금 전에 속보 형식으로 떠서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거고 기존의 입장과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행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갈 것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뭐 조기현 변호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난데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말이죠. 이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거든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그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이후에 대두된 이슈 아닙니까? 네. 사실은 내용이 가지는 파급력 효과보다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공론화되기 전에 이미 이게 이슈가 사실상 소멸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는 그 사교육 격차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일찍 개입을 해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에 쭉 있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또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는 해결책으로 사실 검토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회적 혼란이나 비용이 이렇게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실행은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사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돌봄 체계와 관련해서 부모들의 우려라든가 걱정을 부추길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실제로 7살 어린이들을 학교 현장에다가 교육을 시켰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입시나 취업 주기와의 문제 이런 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뭐 취지나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것을 사실은 그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다는 게 문제가 될 텐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추진을 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사회 양극화 출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과거 정부에서 검토됐던 부분은 맞는데요. 폐기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특히 MB 정부 때 보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조기에 노동인력을 공급하는 이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교육적인 문제 쪽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는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몇 번의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될 수 없는 정책으로 이미 판정이 났다고 봐야 되고요.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효과를 뭐 긍정적 측면을 얘기했는데 이 상식적 측면에서 보면 출학 연령을 낮추면 사교육을 1년 더 시작한다는 의미 이상이 있을 거라고 보는 아마 학부모들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초등학교 입학된다는 것은 학력 중심의 경쟁 체제로 편입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돌봄 문제는 아이들을 돌보는 입장에서 돌봄 문제가 정책적 문제가 되지만 결국 이게 사교육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 과제로 돌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뭐 그게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아직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결국에 초등학교 저학년 경우에 1시나 2시 학교가 끝나면 나머지 시간에 결국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학원 가는 나이가 1년 빨라진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사회 양극화를 출발점부터 해소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이제 얘기가 하는 것이 어린 나이에 이제 교육 격차는 계속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교육을 시켜서 이런 교육 격차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제는 뭐냐면 공교육 시스템이 완벽해서 아이들이 학교 교육만으로 교육의 수혜를 전부 다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교육의 정상화가 사실은 지금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이고 오히려 이제 사교육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초등학생들도 입학함과 동시에 학원으로 남은 시간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교육 격차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 설득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지금의 교육 현실을 보면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교육만 부추길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이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 과제 중에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로 출발선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거 하고 유보 통합,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령 인구를 1살 낮추는 부분에 그 초등학교 1, 2학년의 돌봄 그 교육 과정하고 돌봄 체계를 통합하는 문제도 사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교육비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를 하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고요. 단순히 그 문제가 단순히 입학 연령을 1살 낮춘다는 문제가 아니고 연관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 체계에도 다시 변화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들이 지게 되는 돌봄에 대한 부담도 초등학교 부분에도 그 역할을 일정 부분 붙여서 네. 확장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사교육 연령이 1살 낮춰진다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는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보통 사교육도 보통 3, 4학년 이상 가야 이제 이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공교육의 내실화도 아마 이제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될 것이고, 한데 이제 유독 이가 취약 연령을 낮추는 것 이것만 너무 부각됐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공청회라든가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더라면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다양한 사안들을 수렴을 해서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거를 너무 급작스럽게 국민 동의 없이 하다 보니까 연령의 문제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반발이 먼저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정책을 설계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 로드맵 자체가 전략적으로 잘못됐거나 없거나 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취약 연령대의 학부모께서는 상당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실시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이제 교육부 앞에서 취약 연령 낮추는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국정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입학 연령 하향 논란도 그렇지만은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지적되는 부분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조청래 원장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언론의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개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인사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소통 스타일,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국민과의 상호 소통 스타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정 운영 스타일, 이 3가지로 대충 압축이 되는데요. 국정 운영 스타일과 관련된 거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입학 연령 하향 문제라든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설득하고 홍보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급작스럽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임으로 해서 생긴 부작용 이런 것도 크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 같은 경우는 전국에 13만 한 2천 명 되는 경찰이 있는데, 그분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의 국민들 사이에서 파급 효과가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조금 상황이 독특한 면이 있다. 제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독특한 면이 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였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하느라고 대응하기에 바빴고, 또 취임하시고 난 뒤에 20일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아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통상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고 미룰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본다면 3개월을 사실 이렇게 협의한 상황이 절반을 활용치 못하고 놓친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지지율 하락이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나 다른 국가의 정상들의 지지율 하락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보다는 좀 개인적이고 스타일상의 문제라든가 가정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성찰과 각성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린다든가 뭔가 뚜렷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지금까지 보여준 인사 문제, 또 소통, 또 국정 운영 스타일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요인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이 부분의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홍보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정책 혼선 문제, 지금 취향 연령 하향 문제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 발표하시는 걸 보면 교육부 장관이 검토 없이 보고를 했는데 그날 바로 대통령실에서 신속한 추진을 강구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입장을 발표한 거냐면 그 업무보고 과정이 준비 없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 입장을 내신단 말이에요. 예. 국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당초에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 많지 않습니까? 거의 독대 수준의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국민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국정이 준비 안 됐다는 거에서 다 인정하고 그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지켜볼 준비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출발을 하셨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한 어떻게 보면 경험이나 이런 아주 좁은 이 영역 내에서의 판단을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지금쯤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게 다 연관된 문제로서 악재가 악재를 덮는 방식으로 지금 2개월 동안 계속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문제 맥을 잘 짚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장관 인사 과정에서 전 정부와 비교하면서 화를 내신다거나 이런 태도가 단순하게 어떤 그 대통령의 태도로서 그래도 그냥 조금 좀 바뀌지 않았나요? 그 이후 그 논란 이후에? 글쎄 말을 안 하실 뿐이지 그 생각하는 방식이나 판단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올 뿐이지 대통령 자체가 아직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20%대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이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여권 전체가 겪고 있는 위기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복합적인 위기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복합적 위기다. 예,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당 지지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 부분도 좀 오염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도 사실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같은 그런 정책 이슈들 있고 해서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 이 수치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집권 세력 전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불신이다. 이거를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율 자체에 일희일비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가 가지는 여론조사의 주 역할 중에 하나가 추세거든요. 지지율이 나타내는 경향성과 추세를 따라가 보면 지금 두 달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뜻이 담겼다고 보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이제 병이 깊으면 그에 걸맞는 처방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수술이 필요한데 무슨 감기약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국정과 전국 전반에 대한 가장 손쉽고 빠른 쇄신책은 인사쇄신이다. 인적 쇄신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하는 시점에 맞춰서 윤석열 정부 전체에 부담을 준 내각의 일부 장관도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대통령 보좌에 대한 책임을 뭐 국민들이 볼 때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내놓는 그런 식의 대책 가지고는 지금의 흐름을 돌릴 수가 없다. 걱정된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제 휴가를 끝내고 나면은 좀 획기적인 뭔가 좀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은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전당대회 8월 28일 예정돼 있는데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욕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당 내에서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소신을 겁박하는 거냐. 조홍천 의원은 참 이 온라인 플랫폼, 욕하는 온라인 플랫폼 쫄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욕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논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제 뭐 이재명 의원 본인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본 취지가 이제 왜곡됐다 이런 부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욕 플랫폼이라고 해서 말씀 과정에 욕의 내용이 들어가서 네. 욕 플랫폼으로 보도는 되지만 실제 온라인 당원 플랫폼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도 당원 게시판은 있잖아요. 있는데 약간 폐쇄적이어서 예. 그 당원이라든가 지지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된 그리고 누구라도 접근해서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취지였고 그 내용의 전제에는 당연히 좌표 찍기 등을 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일정 정도의 도를 넘는 비판을 하는 방식으로 의정 활동을 축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형태로서 이제 이 온라인 당원 플랫폼을 하시다가 이재명 의원 본인 말씀대로 이걸 좀 재밌게 웃기게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제 네. 일종의 실수라면 실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이재명 의원은 뭐 이미 대선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십니다. 화법이라든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방식, 이제 그게 또 보도됐을 때 그에 대응하는 방식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말씀하시려는 취지나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하는 리스크 정도로 관리될 정도로 막 비판이 되고 할 사안 정도인가. 이제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뭐 문자 폭탄 등 여전히 계속 그 해결돼야 될 어떤 문제가 지적되고 이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화하고 그러면서도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형태나 방식을 고민하는 계기 정도의 제안 이렇게 해석돼도 될 것인데 이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이런 부분 아마 이재명 의원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시지 않을까 봅니다. 자, 조청래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뭐 다른 당의 후보님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언어가 말입니다. 욕할 수 있는 플랫폼, 이거 정치적 언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학력 저소득층 분들이 언론 편파, 가난한 사람들이 언론 편파 보도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런 걸 어떻게 정치적 언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정치적 언어라는 것은 사실은 언유가 있어야 되고 비유나 언유를 통해서 좀 품격 높은 언어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의원의 말씀을 보면 이게 뭐 제가 볼 때 그건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남 탓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 탓하는 건데 뭐 산이 붉어지면 언론이 자기 의도를 왜곡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작년 11월인가요? 대선 때도 그 이재명 후보의 이딴 실언 때문에 민주당이 백브리핑을 원천 봉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지방선거 때도 실언 논란으로 뭐 예를 들면 인천은 뭐 외부인들이 사는 거다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인천 분들이 화를 내시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언을 통한 논란이라는 게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은 본인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나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 방식을 바꾸셔야 된다. 남 탓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대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당 혁신의 계기가 아니라 재미없는 흥행에 실패한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데 남 탓하고 여당 탓하고 언론 탓하고 국민 탓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도자답게 좀 더 진중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부탁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조 변호사님 뭐 덧붙여서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한 10초 정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재명 의원의 뭐 장점 아닙니까? 사이다 이재명. 근데 이제 그게 발언 중에 몇 가지가 어쨌든 그 장점을 희석하는 정도까지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실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요 천막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또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